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1월에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컨퍼런스인데요. 그 현장 소식 한번 들어보려고 또 저희가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M생명과학 이병건 대표이사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 관련 영상들을 자주 못 봤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도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바이오 제약 분야에 매년 수많은 학회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JP 모건 컨퍼런스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매년 연초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네, 글로벌 회사의 CEO들이 직접 발표하는 그 해의 새로운 연구 방향 또는 사업 방향을 들어보고 네. 해외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서 개최된 4일간 연속됩니다. 그것이 거의 축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되니까 그런 잔치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근데 본래 JP 모건 컨퍼런스에서는 이 글로벌 제약사와 이런 바이오 벤처 회사들의 경영진들과 직접 만나서 어떤 사업 내용도 협의하지만은 그런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에서 그 외에 어떤 친분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이 컨퍼런스의 또 다른 장점이고 매력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2시 10분이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시간은 이제 저녁 9시 10분입니다. 월요일. 네. 저희가 매일 저녁에 글로벌 제약사나 이 투자사들이 개최하는 리셉션이 10개 이상씩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킹이 우리 국내 회사들이 향후 기술 수출 등에 아주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공감한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는 네. 이게 온라인으로 발표를 듣고 기술 수출 상담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JP 모건 컨퍼런스만의 차별점이 없어서 무척 서운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온라인 개최에 따른 또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 JP 모건 컨퍼런스는 워낙 큰 행사라 올해도 한 600개의 회사가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동시간대에 14개의 트랙에서 발표가 하기 때문에 직접 참석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한 개의 발표만 골라 들을 수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회사들의 발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네. 근데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저희가 컴퓨터로 한 자리에서 이제 원하는 회사 발표를 모두 들어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축제 분위기는 없어서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온라인이 갖는 강점이 있잖아요. 다양한 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축제장이 될 수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재 참가 중에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머징 마켓 신설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SCM생명과학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제가 2010년에 제가 이제 녹시자 대표 시절에 네. 이제 JP모건에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발표해달라는 초청 메일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2011년에 처음 참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다른 국내 기업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일본에 있는 큰 제약회사 외에는 네. 거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JP모건에 있는 홍콩 사무소의 지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한국 회사들의 참석을 좀 늘리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더 발전해서 아시아 지역의 참여를 높이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2012년부터 이 이머징 마켓 트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후에 한국 회사들, 그다음에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기업들의 발표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네, SCM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참석해서 기술 수출 관련 미팅도 하게 되고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게 된 인맥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후에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주주분들도 SCM 생명과학에 주의 깊게 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에 가장 중점을 두는 과제는 네. 아토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런 기술 수출 상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토피라는 게 그렇게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었고 그렇지만 세계 시장은 한 8조 원 이상 되는 아주 거대 시장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사 중에 하나인 사노피라는 회사가 개발한 항체 제품이 있습니다. 듀피젠트라고. 그건 2주 간격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인데 불구하고 출시 4년 만에 벌써 한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제품에 비해서 우리 SCM이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최소한 한 번 맞으면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 유효성과 또 아주 우수한 안전성을 임상 일상에서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수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벌써 사실은 오늘 오전 7시에 첫 번째로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였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유럽, 중국 회사들하고 여러 개의 미팅이 잡혀 있어서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미팅 또 예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건강 챙기시면서 좋은 성과 또 이뤄내시길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참석한 SCM 생명과학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도 같이 이제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아쉽게 온라인으로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는데 네. 올해 이 컨퍼런스 핵심 주제는 뭘까요? 뭐니 해도 당연히 네.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1월 달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제 발병되기 전에 큰 이슈화가 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압도적으로 핵심 주제로 부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주제 발표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이제 의료계 디지털 헬스 부분에 그 미친 영향을 비롯해서 원격 의료라든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국가 간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료계에 대한 국가의 그런 코로나 대응책 이런 부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가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갔을까요? 방금 전에 네. SCM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우리 국내 기업에 한 20여 개 기업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트랙이 이제 2개로 나누고 거기에 또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메인 트랙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맞아요.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메인 트랙 이미 거기에 또 이머징 트랙이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LG화학 그다음에 휴젤, HK 이노엔 제넥신 등이 발표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표를 않더라도 비즈니스 파트너, 소위 1대1 파트너링을 통해서 논의되는 에비에바이오라든가 SCM 생명과학, 그다음에 팩터 등이 이제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메인 트랙의 셀트리온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뭐 치료제 개발에 조금 더 네. 힘을 쓰겠다라고 해서 나가지 않은 것이고요. 그럼 각각의 기업들의 특징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건 네. 대단한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계약 성사가 이루어졌던 곳이기 맞습니다. 때문이잖아요. 네네. 네. 한미약품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대규모의 수출이 시금석이 된 게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온라인이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 기준으로 이제 기술 수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적으로 이러한 그 FDA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사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서는 상당히 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권에 드는 그런 성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인 트랙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대표가 바뀌면서 존 림이라는 그런 제네틱이나 로시에서 근무했던 대표가 직접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MO, 즉 위탁 생산이라든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런 바이오텍에 대한 어떤 기술의 디벨롭을 또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네. CDO라고 개발을 위한 그 위탁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머징 마켓 트랙에서는 이제 휴젤이 아무래도 보톡스가 중점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어떤 전략을 좀 발표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LG 화학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현황과 올해와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LG화학에서 어떻게 사업 전략을 할지를 공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에 이제 제넥시는 이제 자사가 갖고 있는 지속형 인터루킹 7이라고 소위 이제 코드명이 GX17이라는 그런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항암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적인 물질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연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 한미약품이 오전에 이제 발표하는 걸 좀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획과 중장기 측면에서 하는데 특히 이제 사노피와 빅딜을 이뤘다가 이제 평택에 네. 바이오 플랜트가 사실은 어떻게 역할을 할지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백신이라든가 RNA라든가 그 다음에 DNA 백신 뭐 등등의 RNA와 DNA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수준의 그런 플랜트를 보유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또 여러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좀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없어서 또 시장이 점차적으로 밀리면서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수혜주는 없습니다. 은님께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 다 떨어지네요. 수혜주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추후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들의 또 다른 계약들이 있는지 혹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공개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코로나19 외에 살펴볼 만한 제약업계 화두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인데 이제 기술을 아주 총화해서 융합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쪽에 최초로 접목을 했던 RNA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또 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환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특히 이제 세포라든가 유전자를 기반한 그런 치료제 뭐 이런 부분이 코로나19를 대응해서 그 기술에 대한 진보, 축적에 따라서 다른 질환, 치료제 또는 기술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첨생법이 또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첨생법이 네. 처음에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이제 코롱 생명과 인보사. 네. 그래서 과연 이 첨생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은 그런 첨생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제도가 정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입법에 이제 성공을 했고 이쪽으로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향후 10년간에 6천억 정도의 R&D 투자와 함께 거기에 인프라성으로 지능기관, 복지부는 지능기관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시각처에서는 규제정보센터, 규제에 관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규제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인허가와 관련돼서는 우선 심사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네. 또 개발자는 기업체가 개발하는 거에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또 개발할 수 있게끔 인허가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를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상을 않더라도 조건부로 2상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뭐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나 연구자들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제 다만 이제 입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인버사와 같은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이제 안전관리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 또 연구자들이 또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으면 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신사업으로 꼽았는데 산업에 어떤 수혜가 있을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산업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제 빅3 산업,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헬스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의 R&D 투자에서 한 2조 원대에서 2025년까지 4조 원대로 2배 정도 확대를 하는 것으로 밝혀 있고요. 30년까지 거기에 이제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30만 개를 달성을 하겠다. 네. 네, 그런 측면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 헬스 분야에 상당히 영향력을 우리 기업들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현장 분위기와 함께 또 자세한 제약 업황에 대한 화두를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